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중년의 60대 여성입니다. 살아가는 게 여러 우여곡절의 연속인 걸 알지만 아직 이 나이가 되어도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는 조금 삶의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요즘이지만 또 모르죠. 어떤 풍파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웃을 수 있는 오늘만 생각하며 살고 싶네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 그런지 자꾸 지나간 일들을 곱씹곤 합니다. 특히나 오늘처럼 골치 아픈 전화를 받은 날에는 더 그래지네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싶은데 평소에 저의 짝꿍이랑 들으면서 수다거리를 만들어주던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써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위안받고 싶어 시작한 글이니 대견하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래로 3살 터울과 5살 터울의 두 남동생이 있죠. 제 어머니는 막내 동생이 3살이 되던 해에 집에서 걸레질을 하다 쓰러지신 이후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나이 고작 8살이었죠.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다정하셨지만 저희 3남매를 키우시기 위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트럭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새벽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시장에 나가 트럭에 과일을 싣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저희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던 어머니가 안 계셨으니 모든 게 아버지 몫이었죠.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동안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전부터 제 몫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가신 집에서 어린 제 동생들과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지냈죠. 다행히도 동생들은 떼를 쓰거나 울거나 보채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었죠. 저의 말도 잘 듣고 싸우지 않고 지냈으니까요. 오히려 셋이서 정을 쌓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동네 어른들도 칭찬을 해주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어머니는 대견해 하셨습니다. 항상 아이고 예쁜 내 새끼들,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가들을 셋이나 낳았지? 라며 엉덩이를 두들기시곤 하셨습니다. 그 손길과 품안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았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시고 저는 동생들에게 그런 품을 가진 누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신 어머니가 될 순 없지만 동생들이 포근하고 좋은 그 품을 잃지 않길 바랐습니다. 고작 저도 8살이었는데 말이죠. 물론 아버지도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저희를 슬픈 눈으로 보시며 머리를 쓰다듬으시곤 하셨는데 저희가 잠이 들면 어머니 사진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어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와서 아버지와 동생들과 점심을 먹고 아버지가 서둘러 일을 가시면 설거지도 하고 동생들에게 간식도 챙겨 먹이고 저녁 먹기 전에 씻기고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책을 읽어줬습니다. 막내가 한두 번씩 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저희는 그 시간에 사이좋게 서로를 보드담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저는 어느 가정주부만큼은 살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동생들도 빨래며 설거지, 청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죠. 아버지 점심과 저녁도 차려놓고 저희끼리 해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고 어머니의 사진을 보시다 주무셨습니다. 그 슬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저희는 더 씩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어머니도 안심하실 테니까요. 그럼에도 저희의 가정 형편은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트럭 장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갈 때쯤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동생들을 공부시키려면 제가 벌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아버지 따라서 일을 할까 봐요.
라고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안 다니면 어쩌냐. 너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셔서 뭐 그렇다고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동생들 학교 보내려면 그게 나아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시며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아버지 장사는 아버지가 해도 돼. 너는 학교에 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서류를 내미시며 여기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게 해주는 학교인데 월급도 나오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하고 의논해봐. 이대로 학업을 그만두는 건 너무 아쉬워서 그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보다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도 보여드리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지 마음에 걸리는 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 둘째가 13살, 막내가 11살이었기에 제가 없이 지낼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누나, 이제 내년이면 나도 중학생이고 준석이도 5학년이니까 우리끼리 지낼 수 있어. 누나 걱정하지 말고 기숙사 가. 돈까지 벌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드니 누나가 걱정이지. 우리가 뭐가 걱정이야. 라며 의젓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동생들을 보자니 기특해.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다 컸네. 다 컸어. 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니 막내가 쪼르르 와. 누나, 그런데 누나가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 라는 콧소리와 함께 품을 파고들며 어리광을 부리는데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생각만으로도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동생들은 절 안으며 달려들어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애틋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였고 저는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충분히 더 큰 사랑을 받았을 동생들을 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해 선생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잘 생각했다며 제 손을 잡으시면서 좀 힘들긴 해도 공부를 안 놓고 졸업까지 하면 후회는 안 할 거야. 몸 조심하고 알았지? 라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업체 특별학급에 가기로 결정이 되었죠. 입학하기 전까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집에 보내준다고 했으니 와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면 되긴 했지만 이불을 손보고 장아찌들을 사다 두고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등 챙겨 놓아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김치도 넉넉히 해놓고 남을 반찬들은 동생들에게 가르쳐야 했죠. 안 그러면 달걀에 고추장만 해서 밥을 먹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간단히 짐을 챙겨 기숙사로 가던 날 아침 동생들과 저는 전날부터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억지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과일 트럭은 그날 저를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아버지는 저에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꺼내며 아프지 말고 몸 조심해라. 집 떠나면 아픈 게 제일 서러워. 고생해라. 라며 그 슬픈 눈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뒤로 하고 기숙사로 올라가며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소설에서나 보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에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상상 속의 기숙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 그곳에서 저처럼 앳된 친구와 방장 언니로 이루어져 한 조처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 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학교로 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끔 잔업이 남으면 학교에 보내주지 않아 울면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리고 약속했던 월급에서 밥값과 기숙사비를 제하고 나면 정말 형편없는 금액의 돈이 월급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말마다 갈 수 있다던 집에 못 가는 일이었습니다. 생산량을 못 맞추면 일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선풍기와 헤어드라이기 같은 전자기기들을 조립하는 회사였는데 수출량이 많아 매일 바빴습니다. 동생들의 밥상과 빨랫거리들, 청소가 걱정이 되어 밤마다 울며 잠들었죠. 동생들에게 편지를 쓰며 당부를 하면서도 곁에서 해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집에 갈 수 있는 주말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일일 낮까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처리하고 동생들 옷을 꿰매주고 그간 못 나눈 대화들을 하느라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다시 헤어질 시간이 되면 막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 누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며 제 옷을 붙잡고 조르곤 했습니다. 누나가 다음에 올 때 엄청 맛있는 과자 사올게. 라며 달래고 눈물을 훔치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여러 장의 편지를 쓰며 울고는 했죠. 공장에서 나오는 돈을 아버지에게 보내고 나면 남는 약간의 돈을 저는 저대로 또 모았습니다. 같은 방 방장 언니 말이 대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려면 모으고 또 모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동생들이 갖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라고 편지와 함께 돈을 보내기도 했고요. 둘째 동생은 성적이 괜찮은 편이라 저희 지역에서 꽤나 좋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쯤에는 저도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하지만 공장을 그만둘 순 없어 계속 기숙사에 있으며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니 월급도 올랐습니다. 집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느니 좋았습니다. 그 시기쯤에는 아버지는 트럭을 파시고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시게 되었죠. 우리 딸 덕분에 내가 이제 호강한다 시며 제 손을 잡고 우시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막내는 나는 공부가 재미가 없어 누나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가 많이 배워야 한다. 누나는 그것만 보고 일해. 우리 동생들 둘 다 대학 공부시키는 게 누나 꿈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라며 다독였습니다. 그 시기쯤 노조라는 것이 생기면서 대학생들이 위장 취업을 해 우리들에게 의식교육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것을 들키면 쫓겨나거나 월급을 못 받았기에 저는 교육은 따라가도 막상 노조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교육을 하는 오빠 한 명과 친해졌고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라고 해봤자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으며 소주를 마시는 게 다였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는 참 즐거웠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고 차분한 말투로 제가 동생들을 챙기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인 양 추켜 세워주는 그 오빠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그 오빠는 저의 가족의 돈독함을 부러워하곤 했죠. 우리는 그렇게 2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24살이 될 무렵 공장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장한테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조퇴 좀 하겠다고 하니 진통제 먹고 일해. 너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해야 하는 거 몰라? 라며 못 나가게 하더군요. 그래서 약을 먹고 돌아서는데 빙글 하늘이 돌더니 그 자리에서 철푸덕 쓰러져 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의무실이었고 축축해보니 제 아랫도리는 온통 피범벅이었고 의무실의 담요와 이불도 온통 피더군요. 그걸 본 과장이 그제야 절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링거를 맞고 오빠가 제 곁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경이야. 오빠가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결혼하자. 라며 울면서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습니다. 단순히 달거리 중이라 배가 아픈 줄 알았는데 저는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궁 외 임신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치했다가 난관에 파열까지 일어난 채로 병원에 실려와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눈물을 삼키며 설명을 하더니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 했습니다. 제가 없는 세상이 너무나 두려웠다면서 말이죠. 오빠처럼 좋은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제 몸이 멀쩡했을 때 일이었겠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시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오빠와 결혼을 하겠어요? 하지만 오빠는 강경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저도 없이 찾아가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동생들도 다 만나 매형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아버지는 당황하셨지만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동생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유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를 가지고 조근조근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가족들 너무 좋더라. 동생들도 기특하고. 우리 동생들 대학교도 보내고 아버님도 모시면서 우리 둘이 살자. 경이 너도 공부 더해서 대학도 가고 그러면 되지. 아이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렇게 살자. 내가 전에 말했지? 난 너희 가족이 부럽다고. 날 그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줘. 라며 웃는 오빠의 말을 저는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려면 오빠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해야 하니 찾아가 봤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익숙한지 오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안, 내가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해. 그냥 아버님 모시고 처남들이 있는 데서 우리끼리 결혼하자. 공장 사람들도 부르면 허전하진 않겠다. 라며 슬픈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오빠와 열심히 살아 부모님께도 인정받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한 방을 쓰던 언니, 동생들을 비롯한 공장 식구들을 초대하고 아버지와 동생들을 데리고 일요일 낮 공장 근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빌려온 드레스에 언니들이 해주는 화장을 하고 신부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죠. 음식도 간소하게 잔치국수를 끓여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오빠와의 신혼집은 단칸방에 부엌이 달린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오빠는 그간 모아놓은 통장을 보여주며 우리 시작은 어렵지만 열심히 벌자. 일단 이 돈으로 처남들 학비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제는 노조 일도 안 하고 공장은 그만둘 거야. 배신이지만 다들 이해해 주겠지? 대학을 졸업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리가 좀 있더라. 그래서 출판사로 출근하기로 했어. 아는 선배가 일하는 곳인데 월급도 잘 나오고 일하기도 편하대. 그러니까 경이야, 너도 공장 그만두고 공부해서 대학 가. 라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일단 하나씩 해요. 오빠가 회사로 가고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러고 나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나면 그때 돼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오빠도 일에 적응도 해야 하잖아요. 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저는 얼른 자리 잡고 오빠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동생들 뒷바라지하는 조건에 아이까지 못 낳는 제가 오빠의 부모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의 생각을 오빠도 눈치를 챘는지 오빠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으로, 오빠는 출판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다닐 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짬이 나는 대로 저희 친정집으로 가 아버지와 동생들을 만나고 어울렸습니다. 아버지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동생들 공부를 봐주기도 하면서요. 저보다 더 많이 친정에 드나들 정도였죠. 그렇게 오빠는 남편이 되었고 그 노릇을 너무나 훌륭히 해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자랑스럽고 착한 사위와 매형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더 좋았습니다. 동생들도 그랬죠. 매형 덕에 성적이 올랐다던 막내는 고등학교 가서도 중간 등수는 유지했고 둘째는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 은행원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가난한 환경에 한이 맺혀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짠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막내는 그래도 서울 중하위권 대학은 가더니 매형,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매형 출판사에서 꼭 출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보는 남편의 눈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저의 친정 식구들을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했죠.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항상 다정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공장에서 일하는 저만큼은 아니라며 제 편의를 봐주었죠. 장도 봐놓고 음식도 해놓기도 했고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없다며 다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좋아지진 못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2, 3개월 밀리기도 일쑤였고 제 날짜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죠. 그런데다가 동생들 학비하고 용돈 주고 하다 보면 어떤 달은 통장이 텅텅 비워지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남편 덕에 고되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도 얘 차서방 같은 사람이 없다. 뭐든 다 맞춰주고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줘라. 너희 시부모님도 얼른 마음을 여시면 좋은데 차서방 마음 안 허전하게 잘 살펴줘. 라고 하셨죠. 저도 점점 더 시부모님과의 교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시댁으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부딪혀라도 보려고요. 배를 누르니 누구세요? 라는 물음이 되돌아 나오는데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 차석규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철컥하며 문이 열리고 나오신 여자분은 상상해서보다 너무 유하고 작은 얼굴에 남편과 닮은 얼굴을 하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니 들어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는 근엄한 얼굴의 시아버님이 절 쏘아보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석규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라고 하자 누가 너 어머님 아버님이냐? 난 자식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다. 어디라고 찾아왔어? 나쁜 놈의 자식. 그렇게 공을 들여 키웠건만 어디 여자가 없어서 공순이랑 결혼을 해? 노동운동인가 뭔가 한다고 꼴값을 떨고 다닐 때 이미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얘기하려고 문 열어준 거니까 착각하지 마라. 라고 모진 말을 쏟아내시는 시아버님 앞에서 저는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점점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간 과일 바구니만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의 정적을 시아버님이 깨고 일어나시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나서야 시어머님은 제 쪽으로 걸어오시더군요. 우리가 아들 하나 키우면서 참 기대가 컸어. 제 누나와 여동생에게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귀하게 키웠다. 그랬던 아이가 그렇게 엇나가고 우리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발 우리가 너무 괴롭다. 라고 하시더니 절 바깥으로 내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사간 과일 바구니와 함께요. 그래도 그냥 그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 문 앞에 두었습니다. 혹시나 문을 안 열어주실까 해서 써서 넣은 편지가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의 눈빛을 보니 왜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가족 얘기만 나오면 괴로워했는지 알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끝까지 시댁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에 다녀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얼굴이 상기되어 제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가야 될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가 사고가 나셔서 라는데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퇴를 해 남편과 병원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위중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운동 삼아 등산을 다니셨는데 미끄러진 시어머님을 시아버님이 당겨 일으키시다가 경사길에서 두 분이 같이 구르셨고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해줘서 병원으로 오셨지만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흔한 시절이 아니라 오고 가며 시간을 많이 지체해 두 분 다 위중한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간 얼굴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누님과 여동생이 울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편은 담담한 척 듣고 있었지만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날 밤은 그렇게 모두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 분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 공장에 다시 가봐야 해 아침에 병원을 나섰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두 분의 병간호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시누이들은 모두 좋은 대학 나와 큰 회사에 다닌다는데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군요. 제가 병원에 도착해 남편과 상의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님이 위급해지시더니 시어머님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님도
곧 따라가셨습니다. 살아생전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다던 시부모님은 그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 함께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시누이들은 그러게 빨리 정신 차리고 왔어야지.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탓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곁에서 함께 죄인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죠. 소식을 들은 아버지와 동생들이 와 손님 치르는 일을 도우면서 저와 함께 눈치만 볼 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동생들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남편은 시댁으로 가 시누이들과 며칠 지내다 오겠다며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았죠.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일주일쯤 시댁에서 지내던 남편은 굉장히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쓸쓸한 얼굴로 정말로 고아가 되어버렸어 라며 미소를 짓는데 너무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일만 다녀오면 술을 마셨습니다. 전처럼 친정에도 자주 가지 못하고 술만 마시더라고요. 마음이 헛헛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저렇게 좀 앓다 보면 다시 전처럼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많은 술을 먹더라고요. 식사도 못하고 술만 마셨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의 남편이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보,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이제 정신 좀 차려봐요. 라고 하자. 정신? 내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 내가 제정신이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우리 부모님은 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나란 놈은 정신이 빠져서 노동운동이다 뭐다 헛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녔다고 내버려둬 라며 화를 내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와서도 말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마시는 술의 양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술을 마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보아도 저에게 화를 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날 보지 못했어. 나는 너희 가족에게 그렇게 잘했는데 너는 한 게 뭐야?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날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라며 제 뺨을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그러더니 쓰러져 자버리더군요. 쓰러져 잠이 든 남편 곁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 말대로 노조를 그만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 학교도 다니고 시부모님과 화해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에게,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나 잘했던 남편이기에 그런 모습은 이해해주고 잊어주고 싶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그간의 행동들이 다 가식이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변하더군요. 저만 보면 노려보았고 술이 취하면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간의 행복을 다 뱉어놓기라도 하듯 참았습니다. 술이 잘못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출근하는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는 저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더 이상은 안 돼. 병원에 입원시키자. 라며 설득했지만 남편을 그런 곳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새벽 시장에 나가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보니 아버지는 다행히도 팔만 부러지셨다며 긁힌 얼굴을 붉히시며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울고요. 그러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술을 끊고 집안을 치우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내가 미안하다. 죄책감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러나 너를 아프게 하면서 못나게 굴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울더군요. 이제는 중년이 되어 수척하고 야윈 얼굴이 안쓰러워 저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버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매영, 이제 진짜 술 마시지 마요. 라며 아이들처럼 좋아했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행복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한 10년을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가게 규모도 늘리고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되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아프다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간의 술을 너무 마신 터라 검사라도 받아보자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노랗더니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1년, 항암 치료만 병행하면 6개월, 그냥 손을 놓는다면 당장 잘못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며 많이 아프셨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물으실 정도로 남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상이라도 한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장 공장을 그만두고 좋다는 약재를 구해 다려 먹이고 침을 놓아 고친다는 한약방에 남편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병색이 완연하면서도 경이야, 우리 이렇게 오로지 붙어 있어 본 게 처음이다. 좋네. 라며 웃으며 장난을 치더군요. 그런 남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고단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라도 조금 더 즐기는 삶으로 살아보자며 붙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려주지 못하고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여러 차례 실신을 했습니다. 까무러치기를 몇 번 하고 나니 장례는 끝나 있었습니다. 문상으로 온 시누이들은 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저 때문이라면서요. 그런 시누이들의 원망을 모두 받아내며 저는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고맙게도 동생들은 그런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저만큼이나 괴로워하셨죠. 사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시기도 하셨고 아픈 걸 알기 전까지 아버지와 남편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탓이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일을 돕다 돌아가셨기에 남편이 아픈 것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마음의 병을 얻으셨는지 어느 순간 알아 누우시더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병수발은 제가 맡았습니다. 동생들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올케들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니까요. 저는 남편의 잃은 그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돌보느라 마음이 텅 비는 것 같더군요. 그런 저를 아버지는 염려하셨지만 결국엔 좀 주무시고 싶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는 눈뜨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3개월도 안 되어 아버지까지 잃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은 그런 제가 잘못될까 번갈아가며 저를 챙기러 오더군요. 조카들을 데리고 와 조잘거리며 수다를 떨게 하고 저를 살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가게를 정리하고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빚을 갚고 나니 얼마의 돈이 생기더군요. 동생들은 그 돈을 저에게 내밀며 누나가 아버지 병간호 하느라 애썼으니까 써요. 회사도 그만두고 돈이 없잖아. 하기에 아니야, 이건 너희 나눠서 해. 나 돈 있어.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너희 매형이 남긴 것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녀석 다 눈이 동그래져서는 무슨 돈? 매형이 돈이 어디 있어서? 라고 묻기에 시부모님이 그래도 아들이라고 재산 정리하시면서 명의를 돌려놓으신 게 있더라고. 그걸 받아서 너희 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물려받았지. 한 10억 정도 되더라. 이제 누나 부자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버지 유산은 너희 해. 라고 하자 막내가 갑자기 흥분을 하며 누나, 그 얘기를 왜 지금 해? 그리고 그 돈을 혼자 다 먹게? 와, 누나가 이럴 줄은 몰랐네. 아버지 유산이라고 해봐야 2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라며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웠지만 너희 매형이 너희한테 할 만큼 했고 나도 그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돈 이야기에 너가 나에게 이래야겠니?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그래 막내 너 누나한테 그러지 마. 근데 누나 나도 좀 서운하다. 누나가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겨우겨우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거 알면서 그런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누나 혼자. 아무튼 알겠고 우리 갈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라며 막내를 끌고 나가더군요. 허탈하더라고요. 물론 그간 동생들이 저를 챙기고 곁에 있어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남편이 남긴 돈까지 나누어야 할 일인지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러더니 한동안 둘 다 걸음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올케들이 연락을 해 집을 늘려서 가고 싶다는 둥, 아이들 크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둥, 속보이는 소리를 하는데 그저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냥 떠난 남편과 아버지를 그리며 속만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먹고 살겠다고 시장에 다녀와 보니 온 집안이 뒤집어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 안 뒤진 데가 없더군요. 없어진 물건이 있나 확인을 하는데 남편이 결혼 10주년에 사준 10돈짜리 금목걸이가 없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어 더 사라진 게 없나 확인을 했죠. 집문서와 남편의 통장은 숨겨놓은 대로 있더군요. 그런데 떨어진 옷 사이로 못 보던 지갑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열어보았더니 막내의 운전면허증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제 하다하다 집을 뒤지고 도둑질까지 하다니 배신감에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결국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집안을 정리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멀리 떠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넘게 산 동네였지만 그대로 거길 살다간 정말 동생들과 의절을 해야 할 것 같더군요. 한적한 시골 마을로 가자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거든요. 우리 나이 들면 시골 가서 텃밭이나 일구면서 살자 라고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릴 적 야간 고등학교에서 만난 동창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에 시골로 내려가 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사는 친구인데 거기라도 가볼까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 살기 어때? 라고 했더니 경희야 너도 와. 여기 빈집도 많고 우리 집엔 빈방도 많아. 와서 농사나 지으면서 혼자 먹고 살면 충분히 살아. 와. 라며 반기더군요.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많이 울어주던 친구였기에 덜컥 가자는 결심이 서더군요. 그래서 집도 내놓고 정리를 하고는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두 놈 다 삐죽거리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하며 들어서더군요. 그래서 막내 지갑을 내밀며 목걸이는 가져와. 너희 매형이 결혼 10주년이라고 사준 거야. 그리고 누나는 시골로 가기로 했어.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너희 마음 정리되면 놀러와. 그리고 이거 하나씩 받아. 이 집 팔고 대출 갚고 1억 남더라. 5천만 원씩 나눴어. 비밀번호는 엄마 기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말고 마음 풀자. 라고 했지만 동생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다음날 문 앞에 목걸이만 걸어놓고 갔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지금 지내는 시골로 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해 밤에는 무섭더라고요. 친구네 집에서 당분간 지내며 집도 알아보고 고치고 하면서 적응하면서 지냈습니다. 다행히 방 한 칸, 부엌 한 칸, 작은 화단이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 저 혼자 지내기 좋더라고요. 1년치 집값을 집 주인에게 미리 내고 나니 도배며 수도며 고쳐주신다고 해 기다렸다가 짐을 옮겼습니다. 친구네 하우스 일은 곧했지만 머리를 비우기에 좋았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3년을 지냈을 무렵 동네에 딸 하나 키우는 호랍이 하나가 나물도 뜯어주고 집에 힘쓰는 일도 도와주고 하더군요. 배운 건 많진 않았지만 자신이 하는 농사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밝고 씩씩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른 후인지라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이 나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고 가며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집에 별채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 사람 집이 안채와 별채가 따로 있는 구조라 별채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죠. 아이가 어릴 때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와 산다고 하더군요. 대학생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데 종종 오간다고도 하고요. 저와 인사도 시켜주는데 아이가 참 예뻤습니다. 아빠를 닮은 탓인지 밝게 웃는 모습에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딸과도 잘 지냈습니다. 남자는 저에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우리 살림 합칩시다. 호적 정리는 나중에 하더라도 라고 하기에 지금처럼 그냥 지내요. 서로 의지하고 밥 같이 먹고요. 뭐가 급해요? 라며 말했더니 경희 씨가 좋아서 그러죠. 라고 하더군요. 빈말은 아니었는지 들에 핀 꽃을 꺾어주기도 하고 제일 맛있게 열린 사과도 주고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동생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누나 사는 게 궁금한가 싶어 위치를 알려줬더니 그 주말에 왔더군요. 와서 저 사는 곳을 둘러보더니 저 안채는 누가 살아? 라며 묻기에 남자를 불러 인사를 시켰더니 동생 둘 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남자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이렇게만 사는 거지? 혼인신고하고 그런 건 아니지? 하는데 돈 내놓으라는 소리같이 들려 제 마음도 상해. 왜? 돈 때문에? 누나가 행복한 것보다 너희는 그게 문제니? 혼인신고 했다. 왜? 어쩔래? 라며 화를 냈더니 누나, 매형 보기 부끄럽지 않아? 어쩜 이래? 하긴 매형이랑 결혼할 때도 그랬지. 누나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라는 막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야, 너 할 말이 있지? 그게 누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왜 부끄러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너희 혹시나 돈 생각나서 온 거면 가라. 나 그 돈 다 쓰고 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 알았어? 라며 동생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동생들은 오히려 씩씩거리며 가더군요. 동생들이 가고 속이 상해 한숨만 쉬다가 잠이 든 그날 밤 문 밖에서 소리가 나 남자인가 싶어 왜요? 라며 문을 열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보이더니 그 후로는 까마득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웅성웅성 말소리 속에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했는데 정확치는 않고요. 그러다 속삭이는 말소리를 들으며 정신이 들까 말까 제 머리맡에서 두 남자가 그러니까 차라리 더 내려쳤어야 됐다니까. 누나 정신 들어봐. 우린 거 다 알 텐데. 그때 어쩌려고 그래? 야, 아무리 그래도 누나를 그냥 눈 가리고 협박해서 돈만 가져가자고 했잖아. 너가 내리치는 바람에 그 남자까지 나와서 결국 도망쳤잖아. 어쩔 거야. 아씨, 애들 엄마한테 이사 갈지 말아보라고 했는데 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꿈인지 진짜인지 정신이 없었지만 눈을 뜨려고 애를 쓰다 번쩍 눈이 떠졌습니다. 막내와 눈이 마주쳤죠. 그때 마침 들어온 간호사가 제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동생들은 병실 한쪽 구석에서 안절부절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라고 버럭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병실 밖에 있던 남자와 경찰이 들어와 저를 보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나가시자 경찰이 기억이 나냐 물으셔서 저기 저놈들한테 물어보세요 라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조사 결과 낮에 그렇게 쫓겨간 동생들이 시내에 차를 세워놓고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와 저를 해코지하고 돈을 가져가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산으로 숨었다가 제가 병원에 실려가자 모르는 척 다시 나타났고요. 동생들은 강도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사라진 물건은 없어 친족 상해죄라는 명목으로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연락이 없죠. 옳게 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러게 진작 돈 좀 줬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동생들 나란히 전과자 만드실 거예요? 라며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조카들 보니 민망해서 소송을 그만둘까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 생각에 죽은 남편 생각에 더 끝까지 참았습니다.
남자는 그런 제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제가 끼니 걸을까 싶어 챙기고 다친 제 마음에 병이 날까 경치 좋은 근처로 드라이브도 데리고 가고요. 나는 경희 씨만 좋으면 그 돈 다 주고 와도 돼요. 농사일이 힘들어도 먹고는 사니까 걱정 말고 그냥 다 주고 와버려요.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쓸 것 같은 3억만 남기고 남편이 다녔던 대학에 남편 이름으로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남자도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자기가 먹여 살린다며 큰 소리를 치고요. 동네 일을 도우며 일당 받으면 신세 안 져도 되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고요. 남자와 저는 아직도 안채와 별채에 그렇게 나누어 살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방세도 주고요. 그의 딸과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뭘 해줄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게 항상 고민이네요. 그러다 오늘 막내가 전화를 해 출소해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도와달라며 울더군요. 안 그러면 자기 죽는다고. 난 너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 그런 일은 이제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지요. 그렇게 귀엽던 막내가 저를 그렇게 해치고 그걸 동조한 둘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직도 휘몰아칩니다. 그 또한 제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갈 짐이겠죠. 참 막막하고 아프지만 지금의 소소한 행복은 또 놓치고 싶지 않네요.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만 같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